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주환 교수님의 책을 가져왔어요. 연대 언론홍보 학부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며 강의하고 연구한 분야들이 저에게 매우 흥미로워서 저도 이분의 워크숍과 강의를 열심히 들었었죠. 열거하기 힘든 만큼 많은 논문과 또 좋은 책들을 집필하셨고 그 시작으로 읽기 좋은 회복 탄력성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먼저 들어볼까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통 능력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법은 현대사회에서도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는 확신과 사명감으로 이에 관한 연구에 오래전부터 매달렸다. 소통 능력은 결코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 능력의 기본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유지된다. 소통 능력이란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과 존중의 능력은 곧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는 능력이며 이를 설득력과 리더십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소통 능력의 향상은 긍정적 정서의 함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통 능력은 마음 근력의 기초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논지다. 긍정적 정서는 변연계의 도파민 회로가 가져다주는 보상계의 짜릿한 쾌감과는 거리가 멀다. 소통 능력과 관련되는 긍정적 정서는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연관이 깊은 행복감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감이다. 내측 전전두엽의 중심, 뉴럴 네트워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때 주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얻어진다. 나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의 대표적인 것이 자기 용서, 자기 수용, 자기 존중이다.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에는 타인 용서, 타인 수용, 타인 존중이 있다. 나와 남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감이 얻어진다. 감사하게는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강력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감사한다는 것은 나와 남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조건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조건의 충족은 당신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더 크다. 행복이 특정한 조건에 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특정한 조건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의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느낀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 이처럼 행복의 조건은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 소통 능력의 핵심은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내면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인관계는 내면관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나오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튼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한다. 나의 행복은 나의 내면적 결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어떠한 실패나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다는 오유지족의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린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연히 적극적 도전성이 생긴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실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곧 회복 탄력성을 지닌 상태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오롯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집념을 지닌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집념은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음에서 나온다. 회복 탄력성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습관적으로 유발한다. 자신과 남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인 적대감을 지닌 사람은 마음 근력이 허약한 사람이다. 두려움과 분노와 스트레스에 가득 차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현대사회는 어려서는 부모의 인정, 커서는 사회적 인정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선망과 칭찬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으며 자라난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혹시 무시당하거나 비판이나 경멸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비난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며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겨난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져 신무가의 무유공포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스스로 오로지 만족하는 자가 되어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다. 다니엘 캐니반 교수의 대장 내시경 실험. 심리학자인 다니엘 캐니반 교수는 심리학자이면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결코 고전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성적 인간처럼 산술적인 이해관계와 기계적 합리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행동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고전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즉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캐니만 교수에 따르면 한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경험자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아다. 이 자아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려 한다. 한편 기억자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다. 그러한 회상은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두 자아의 판단은 대체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캐니만 교수 이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예컨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전적으로 기억자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자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경험자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기억자아다. 문제는 경험자아가 느끼는 것과 기억자아가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캐니만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냈다. 캐니만 교수팀은 대장 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임의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 환자들은 평소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자마자 내시경을 제거하게 했다. 그런데 B그룹 환자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다 끝난 후에도 내시경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한동안 놔두었다가 제거했다.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한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검사가 지속된 시간이고 세로축은 검사받는 동안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다. A 환자 그룹은 8분간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았고 그 고통의 순간은 급작스럽게 끝났다. 반면에 B 환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24분간이나 검사를 받았고 A 환자 그룹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겪었다. 두 그룹을 비교하니 경험하는 자아는 B그룹의 경우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다. A그룹이 검사를 다 마치고 편안히 쉬는 동안 B그룹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아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 검사가 다 끝나고 1시간이 지난 후에 고통의 정도와 또다시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놀랍게도 B그룹이 검사를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했다. 재검사에 대한 의향 비율도 B그룹이 훨씬 더 높았다. 이는 A그룹의 경우 검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끝났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B그룹의 경우에는 고통이 점차 감소하다가 줄어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는 인간이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별개의 존재다. 경험자아와 기억자아가 별개의 존재라는 캐니만 교수의 발견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철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전환을 요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도덕성의 문제와도 곧바로 연결된다. 즉, 위의 예에서 의사는 환자의 덜 고통스러운 기억과 행복을 위해 내시경을 한동안 놔두는 게 옳은가, 아니면 검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시경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 이러한 기억자와 경험자의 분리의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다. 기억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다.
이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에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일군의 학자들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이 섬에 도착했다. 훗날 사회과학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연구 중 하나로 기록될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카우아이 섬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이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불운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카우아이 섬이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섬에 산다. 유동 인구가 적은 이 섬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닫힌 세상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며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이라 불리운 201명의 성장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를 보였고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나 카우아이 섬 연구 자료 분석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미 워너인 심리학자는 이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들과 이 아이들이 겪었던 시련 사이에는 구체적인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끝내 알고 싶었던 것을 밝혀낼 수 없었다. 게다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3분의 2뿐이었다. 물론 높은 비율이었지만 이 말은 나머지 3분의 1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에미 워너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고위험군에 속한 아이들 중에서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72명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니 이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자료조사가 철저하게 못했던 것일까? 아이들이 응답을 불성실하게 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것은 에미 워너 교수에게 풀기 힘든 커다란 의문을 제기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이클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케이나 메리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이상으로 사회 적응을 잘하게 만들어준 것일까? 그 당시 심리학이나 교육학은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할 수 없었다. 에미 워너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에미 워너는 회복 탄력성이라 불렀다. 에미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톨스토이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이다. 아이는 사랑 없이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법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우아이 섬 연구는 알려준다. 에미 워너 교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자신이 마치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처럼 지독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히틀러 지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5살이 될 때까지 무려 5년이란 세월을 지하 대피소에서 폭격을 피하며 살았다.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질문에 워너 교수는 가족 덕분이라 단언했다. 특히 엄마 쪽이 유머 감각을 지닌 쾌활한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인자했던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은 격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시절 이래 노년이 될 때까지 친분을 유지해온 절친한 친구들도 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의 인생의 완충 보호장치인 셈이며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진단했다. 40년에 걸친 카우아이 섬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다.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러나 사람마다의 회복 탄력성에는 차이가 있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평생 부모와 가정 환경 탓만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 이후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제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여러분, 데니얼 캐니만 교수의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